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실상 안 잡힌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감방 안에서 거대한 마약 제국을 다스렸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은 필리핀 감옥의 왕으로 군림하다가 마침내 한국으로 송환된 마약왕 박광렬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 기자가 받은 이 섬뜩한 살해 협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약왕의 실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대가였죠. 자, 지금부터 이 사건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수년간 필리핀 교도소에서 마약 제국을 운영하면서 악명을 떨쳤던 박광렬. 드디어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도대체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범죄 이력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원래는요, 한국에서 참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되고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돈 때문에 무려 3명이나 살해하고 그 뒤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동남아 마약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미스터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국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엄청난 마약 총책을 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체가 바로 필리핀 감옥에 갇혀있는 살인범 박광렬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대 마약 조직을 이끌 수가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퍼즐의 조각을 처음 맞추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기자였어요. 그의 끈질긴 추적이 이 사건의 뚜껑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오혁진 기자의 추적은요, 진짜 의외의 곳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 유명한 버닝썬 스캔들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파고들다 보니까 마약 유통 경로가 나온 거죠. 그렇게 바티칸 킹덤이라는 국내 최대 공급체까지 알아냈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바로 필리핀에 수감된 박광렬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특정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바로 필리핀으로 날아갑니다. 근데요,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을 만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 기자가 꾀를 냅니다. 공식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만남인 것처럼 꾸미고 여기서 나눈 얘기는 절대 기사로 안 쓰겠다고 약속까지 한 거죠. 일단 박광렬을 안심시키고 입을 열게 하려는 일종의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 약속을 깹니다. 나중에 직접 이렇게 말했죠. 제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라고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박광렬의 실체를 까발리는 방송을 내보냈고 이걸 본 박광렬이 텔레그램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정말 영화 같죠? 자, 이렇게 기자가 목숨 걸고 취재하는 동안 경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쪽에서 박광렬의 제국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죠.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김대규 전 형사의 팀은요, 정말 정석대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무로 치면 저 밑에 잔뿌리부터 파고 올라가는 방식이었죠. 영남권의 말단 판매책들을 잡기 시작해서 줄기를 타고 쭉쭉 올라가니까 국내 총책인 바티탄 킹덤 일당 무려 96명을 검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마약이 동남아에서 왔고 그 꼭대기에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 바로 박광렬이 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이 박광렬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른바 동남아 3대 한국인 마약왕 중 한 명이었어요. 베트남, 캄보디아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죠. 그런데 다른 2명이 2022년에 다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박광렬이 마지막 남은 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궁금했던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옥이랑 박광렬이 있던 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죠. 고립, 통신 차단, 처벌. 근데 오른쪽 박광렬의 현실은요?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쓰고 텔레그램으로 마약 거래를 지시하고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만났다고 해요. 이건 뭐 감옥이 아니라 범죄를 위한 최적의 오피스였던 거죠. 그가 갇혀있던 비쿠탄 수용소라는 곳이 좀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일반 중범죄의 교도소가 아니고요. 송환 대기 중인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통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패가 판을 치는 곳이었던 거죠.
교도관한테 돌만 주면 스마트폰 같은 건 그냥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요. 기자가 묘사하기를 살인 용의자가 자기한테 물건 좀 사달라고 다가오는 그런 황당한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박광열의 정체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정말 큰 산이 남아 있었죠. 바로 이 숫자, 60년. 이게 문제였습니다. 박광열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로 받은 형량이 60년이었거든요. 원칙대로라면 이 형을 다 살고 나서야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시 인도라는 좀 특별한 규정이었는데요. 양국이 정말 높은 수준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필리핀이 그의 60년형 집행을 잠깐 멈추고 한국에서 수사랑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받는 걸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송환은요, 그냥 범죄자 한 명 데려온 것 이상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규 전 형사의 말처럼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범죄자는 그게 지구 끝 어디에 숨어 있든 반드시 잡아와서 처벌한다 라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그런 사건인 거죠. 자, 그런데요. 박광열 한 명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등과도 같아요.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마약 사범으로 잡힌 사람이 2만 7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대 청소년이 1,477명입니다. 더 놀라운 건 15세 미만, 그러니까 중학생도 안 된 아이들이 92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더 위험한 건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가 마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살 빼는 약,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류거든요. 그냥 살 좀 빼보려고 먹기 시작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약왕 박광열. 이제 한국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진 그 자리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의 송환은 분명 중요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마약과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